피고인 이서아는 고개를 드세요. 법정에선 20대 미혼모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오진우 판사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은 젊은 시절 아내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낡은 옷 사이로 툭 튀어나온 은색별 목걸이, 20년 전 진우가 딸에게 선물로 직접 골랐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찾아도 찾지 못했던 딸이 지금 이 순간 피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법정 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린 바람이 감돌았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죠.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그 앞 피고인석에는 고개를 푹 숙인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부장판사 오진우는 검은 법복을 입고 단상 위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25년간 수많은 재판을 이끌어온 그였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서아, 미혼모, 무직, 전과 없음. 서류 위에 적힌 건조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진우는 언제나처럼 담담하게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수백 번도 넘게 반복해온 일상적인 재판의 시작이었어요. 피고인, 고개를 드십시오. 진우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침착한 그러나 위험이 서린 음성이었어요. 피고인석에 선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이 두려운 사람처럼 보였죠. 그 순간 진우의 손에 쥐어진 펜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아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오자 진우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매, 작고 오똑한 코, 가늘게 떨리는 입술, 모든 것이 젊은 시절 아내 수정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가의 작은 점 하나까지 아내 수정과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진우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2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진우는 목을 가다듬으며 다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낡은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옷깃은 늘어나 있었고 소매 끝은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청바지는 군데군데 색이 바래 있었고 운동화는 밑창이 달아 있었죠. 그녀의 손은 거칠어 보였고 손톱은 깎을 여유도 없었는지 들쭉날쭉했어요.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피고인은 기소된 사실을 인정합니까? 진우의 질문에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으려는 순간 그녀의 낡은 티셔츠 목덜미 사이로 무언가가 빠져나왔어요. 은색 빛깔의 작은 목걸이. 법정 조명 아래서 그것이 날카롭게 반짝였습니다. 진우의 눈이 그 목걸이에 고정됐어요. 별 모양의 작은 펜던트. 세월에 닳아 광택은 사라졌지만 그 형태만큼은 선명했습니다. 5개의 뾰족한 끝을 가진 작은 별. 진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에 쥔 펜을 놓칠 뻔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별 목걸이가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진우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20년 전
3살배기 딸 별이에게 생일 선물로 사준 바로 그 목걸이. 한 쌍으로 만들어진 목걸이 중 하나를 딸의 목에 걸어주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은세공 장인이 직접 만든 특별 주문 제작품이었습니다. 세상에 딱 2개밖에 없는 목걸이였죠. 아빠 예뻐요? 통통한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웃던 딸의 얼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깡충깡충 뛰어다니던 모습. 진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꺼풀 뒤로 떠오르는 건 20년 전 그날 백화점에서 사라진 딸의 모습이었어요. 수정의 손을 놓고 인형 코너로 달려가던 별이, 그리고 잠깐 사이에 사라져버린 딸.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판사님? 서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어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검사도 변호인도 방청객들도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법관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한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목걸이를 훔쳐봤어요. 조명이 각도를 바꿀 때마다 은빛별이 반짝였습니다. 목걸이는 서아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렸고 그때마다 진우의 심장도 함께 요동쳤죠.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가 배고파하는데 분유 쌀 돈이 없어서.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는 진우를 며칠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잔인한 밤의 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숨이 막히도록 가난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잔인한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달동네 꼭대기 단칸방, 서아는 고열로 신음하는 아들 로아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아이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해열제를 물에 타서 로아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아이는 힘없이 약을 삼키고는 다시 칭얼거렸습니다. 로아야,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서아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재우려고 토닥토닥 등을 두드렸어요. 한참 만에 로아가 잠이 들었지만 서아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가빠 보였거든요. 서아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요 위에 눕히고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엌 선반 위를 샅샅이 뒤적였지만 손끝에 걸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둘러 냉장고를 열었지만 거기엔 주인의 허기를 조롱하듯 덩그러니 놓인 물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서아의 시선이 싱크대 옆 분유통으로 향했습니다. 통 안은 이미 바닥이 보일 정도로 거의 비어 있었어요. 서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을 들어 흔들어 봤지만 한 끼 먹일 만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마른 주머니를 허망하게 뒤져보았습니다. 손끝에 걸린 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한도가 초과된 카드는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참으려 애썼던 눈물이 복물 터지듯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서아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붙잡으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이가 배고파서 올 텐데 방 안 어디에도 먹일 게 없었어요. 삶의 유일한 끝이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어제 잘렸고 다음 주까지 월급을 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젖은 눈으로 잠든 아이를 바라봤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너무나도 작고 가녀린 로아.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겨우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여린 생명을 세상 천지에 엄마뿐인 이 가여운 아이를 대체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창문 틈으로 사정없이 들이치는 빗소리가 마치 서아의 마음을 다그치듯 거칠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일어나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짙은 어둠 속에서 저 멀리 마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마트의 그 밝은 빛이 오늘따라 서아에게는 잔인한 유혹처럼 다가왔습니다. 서아의 가슴이 죄어오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등 뒤에서 로아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이마를 짚어봤어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불덩이 같은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미안해, 로아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서아는 오열하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한참을 목 놓아 울던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아내며 차가운 결심을 했습니다. 서랍에서 빛바랜 낡은 아기띠를 꺼냈습니다. 잠든 로아를 조심스럽게 아기띠로 감싸 안았어요. 아이는 꿈속에서도 연신 칭얼거렸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빗물을 막아줄 후드 달린 점퍼를 걸치고 비어있는 낡은 가방을 메고 문을 열었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서아의 앞길을 가로막듯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우산도 없이 오직 아이를 품은 채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이가 비를 맞지 않도록 몸을 최대한 앞으로 숙였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가는 동안 서아의 운동화는 금방 물에 젖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옷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을 걸어 마트에 도착했을 때 서아의 옷에선 빗물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아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봤어요. 심야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유아용품 코너로 향했어요. 진열대에 반듯하게 놓인 분유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분유통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가격표는 3만 원. 단돈 몇천 원이 없어 비를 맞으며 달려온 서아에게 그 숫자는 너무나도 크고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유통을 쥔 서아의 손이 마치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이전보다 더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그냥 한 통만. 로아 먹일 것만. 서아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어요.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열고 분유통을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홀린 듯 한 통을 더 집어들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만약 로아가 더 아프면. 서아는 두 번째 통도 가방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놓인 기저귀 한 팩을 힘겹게 집어 가방 안으로 구겨 넣었습니다. 젖은 기저귀 때문에 짓무른 로아의 엉덩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방은 이제 지퍼가 잘 닫히지 않을 만큼 묵직해졌습니다. 아기띠에 안긴 로아가 잠결에 움직였어요. 서아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아이를 달래며 서둘러 가방 지퍼를 올렸습니다. 가방의 묵직한 무게가 마치 그녀의 죄질을 증명하는 것 같아 서아의 걸음걸이는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발 무사히 나가게 해주세요. 서아는 속으로 수천 번을 빌며 자동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바깥 세상이 이제 코앞이었습니다.
유리문이 스르르 열리고 축축한 밤 공기가 젖은 얼굴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님, 거기 잠시만요. 서아의 등 뒤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박혔습니다. 마치 투명한 밧줄이 몸을 낚아챈 것처럼 서아는 문턱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방 안에 넣으신 물건들 계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서아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도망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사무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서아의 팔꿈치를 단단히 쥐고 다시 매장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자동문이 무심하게 닫히고 서아가 바라보던 어두운 탈출구는 멀어져 갔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변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냉랭한 관리실 안 서아는 죄인처럼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그녀의 낡은 가방 지퍼를 열고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분유 2통, 그리고 기저귀 한 팩. 그 물건들이 차가운 조명 아래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서아의 세상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다 얼마인지 압니까? 애까지 안고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보안 요원의 질타에도 서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젖은 운동화 끈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자리에 빗물이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경찰관들의 그림자가 서아를 덮쳤습니다. 서아는 아이를 안은 채 차가운 빗줄기가 여전히 쏟아지는 경찰차 뒷좌석으로 힘없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서아는 로아를 안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낯선 환경에 놀랐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아이를 달래려고 등을 토닥였지만 로아는 계속 울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태식 경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경찰이었지만 책상 앞에 앉아 온몸을 떨고 있는 서아의 몰골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은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녀가 앉은 의자 아래로 빗물이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녀에게 안겨 힘없이 늘어진 아이가 최 경사의 시선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서아입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너덜거렸습니다. 나이가 23. 주소는요? 청파동 72-15번지예요. 서아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대답했습니다. 최 경사는 수첩을 꺼내 그녀의 주소를 적어 내려가다 펜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아기 아빠는요? 그 질문에 서아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더 깊숙이 파묻으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럼 부모님은요? 전화를 드릴 만한 어른이 계실 것 아닙니까? 조사실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없어요. 저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의 무게는 조사실 안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최 경사는 펜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연고도 없는 세상에서 홀로 아이를 업고 빗속을 헤맸을 이 어린 엄마의 삶이 굳은 살 박힌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최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는 서아의 주소를 꼼꼼히 베껴 적었어요.
로아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절취 물품은 분유 2통, 기저귀 1팩, 총 9만 원 상당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적발됐고요. 최 경사는 서류에 기록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왜 절도를 했습니까? 아기가 배고파하는데 분유 쌀 돈이 없어서요. 서아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로아가 더 격렬하게 울었고 서아는 아이를 내려 무릎에 앉혔어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손에 화끈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아기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최 경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습니다. 그는 아이의 붉게 상기된 얼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네. 해열제가 떨어져서 분유도 없어서. 서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로아는 엄마 품에서 몸을 비틀며 울었습니다. 최 경사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조사실 밖으로 나가 복도에 있던 젊은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김순경? 네, 경사님. 20대 후반의 젊은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편의점 가서 해열제하고 액상분유 사와. 그리고 물도. 최 경사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김순경은 돈을 받아들고 급히 경찰서를 나섰어요. 최 경사는 다시 조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약하고 분유 가져올 겁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어 최 경사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한테 왜요? 저는 방금 죄를 지었는데요. 아이가 아픈데 조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아이부터 챙겨야죠. 최 경사의 말에 서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분쯤 지나 김순경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경사님. 수고했어. 이서아 씨, 여기요. 최 경사는 봉투에서 어린이용 해열제와 액상분유를 꺼내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로아의 입에 약을 조금씩 넣어주자 아이는 힘없이 삼켰어요. 그리고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아는 배가 고팠는지 분유를 꿀꺽꿀꺽 마셨어요. 아이가 분유를 먹는 동안 조사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경사는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며 기다렸어요. 로아가 분유를 다 먹고 트림을 하자 서아는 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이제 조사 계속하겠습니다. 최 경사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과가 없으니 재판까지 구속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해요. 재판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 경사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서아 씨 같은 경우는 초범이고 절취 금액도 적고 생계형 범죄니까 아마 벌금형이 나올 겁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판사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보통 이런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100만 원. 서아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10,000원도 없는데 어떻게 100만 원을 마련할까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역장 유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해서 며칠간 일을 하는 거죠. 최 경사의 설명에 서아는 로아를 꼭 안았어요. 노역장에 가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하지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으니 재판 때 판사님께 사정을 잘 설명하세요. 최 경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출석 요구서예요. 여기 적힌 날짜에 법원에 꼭 나오셔야 합니다. 안 나오면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어요.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재판 때는 판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걸 보여드려야 해요. 최 경사는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나중에 취직할 때도 불리하고 아이한테도 좋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이제 가도 됩니다. 출석일 잊지 마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경사님. 서아는 로아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남은 분유와 해열제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조사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작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조금 전보다는 덜 절망적이었습니다. 최 경사는 창문 너머로 빗속을 걸어가는 서아를 지켜봤습니다. 아이를 안고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앙상한 뒷모습. 그는 수첩을 다시 펼쳐 서아의 주소를 확인했어요. 최 경사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다음 날 저녁 최태식 경사는 퇴근길에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집으로 바로 향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조수석에는 대형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유 2통, 기저귀 1팩, 이유식 몇 개, 그리고 해열제와 종합감기약, 그리고 엄마가 먹을 간단한 간식까지. 최 경사는 수첩에 적어둔 주소를 확인하며 달동네로 향했어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 동안 차는 힘겹게 엔진 소리를 냈습니다. 길은 좁았고 가로등도 듬성듬성 서 있었어요. 최 경사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쇼핑백을 들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최 경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이 나타났어요. 최 경사는 문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골목 끝 단칸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낡은 철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최 경사는 쇼핑백을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주머니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글을 써내려갔어요. 아기랑 꼭 힘내세요. 지나가던 사람. 최 경사는 메모지를 쇼핑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서아가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최 경사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그리고 재빨리 계단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서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아가 작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 경사는 계단 모퉁이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서아는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쇼핑백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메모지를 집어들고 읽었어요. 그리고는 쇼핑백 안을 확인했습니다. 분유통을 꺼내보고 기저귀를 만져보고 약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서아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가슴에 꼭 안고 문틀에 몸을 기댔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골목에 퍼졌어요. 최 경사는 더 이상 보지 않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가도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최 경사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고 곧 기소될 예정이었어요. 최 경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서아가 조사받을 때 적어둔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그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이서아 씨, 최태식 경사입니다. 아, 경사님. 서아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재판 날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네. 출석 요구서에 적혀 있던 날짜요. 그날 꼭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서아 씨, 재판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최 경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하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변명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서아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 수입이 없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걸 보여드려야 해요. 최 경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생계형 범죄라도 전과가 남으면 나중에 아이한테 좋지 않습니다. 취직할 때도 불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서아의 대답은 작았지만 진지했어요. 법정에 나갈 때는 단정한 옷을 입으세요.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서아 씨. 최 경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판사님은 법대로 판결하시지만 사람입니다. 진심은 통해요. 너무 떨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경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전에 문 앞에 분유랑 기저귀를 놓고 가신 분도 경사님이시죠? 최 경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경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물건들 덕분에 로아가 많이 나아졌어요. 전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았어요. 서아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이서아 씨, 세상이 다 차가운 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기 때문이라도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판 잘 받으시고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경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최 경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아가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그날 밤 서아는 단칸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아는 요 위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서아는 출석 요구서를 펼쳐놓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서아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지만 그나마 가장 깨끗한 회색 후드티와 검정 바지를 꺼내 놓았어요. 서아는 메모장을 꺼내 최 경사가 말한 것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솔직하게,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그녀는 펜을 놓고 잠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로아의 평화로운 얼굴. 서아는 아이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로아야, 엄마가 꼭 잘할게. 우리 꼭 힘내자. 서아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처음 느낀 따뜻한 온기. 최 경사의 응원이 서아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서아는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설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라는 무서운 자리였지만 이제 서아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서아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목에 걸린 별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20년 넘게 자신과 함께한 유일한 물건. 그 목걸이가 오늘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재판 당일 아침 서한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로아에게 분유를 먹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자신도 전날 밤 다려둔 회색 후드티와 검정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했지만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어요. 서한은 목에 걸린 별 목걸이를 한번 만져봤습니다. 로아야, 엄마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서한은 로아를 안고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며 6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같은 달동네에서 오래 산 이웃이었죠. 서아야, 벌써 가니? 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한데 두어 시간만 로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걱정 말고 다녀와. 우리 로아 아줌마랑 잘 놀 거야. 아주머니는 서아에게서 로아를 받아 안았어요. 서아는 가방에서 분유와 기저귀를 꺼내 건넸습니다. 분유는 이렇게 타면 되고요. 혹시 울면. 알아. 얘 몇 번째 봐주는데. 어서 가봐. 늦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서아는 로아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로아가 박 아주머니 품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참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법원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가는 내내 서아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로아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지만 최 경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심으로 솔직하게. 법원 건물은 웅장하고 엄숙했어요. 서아는 법정 앞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변호사들과 다른 피고인들이 보였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어요. 사무법정, 이서아 씨. 법정 직원이 서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일어났어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냉기로 가득했어요. 단상 위에는 오진우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어요. 혼자 들어오는 서아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피고인 이서아, 피고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서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아는 피고인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펼쳐들었어요. 검찰의 기소장, 경찰의 조사 기록, 그리고 최태식 경사가 작성한 의견서. 피고인은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영유아를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가 자녀 양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최 경사의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아를 바라봤어요. 서아의 목에서 별 목걸이가 또다시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피고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말하십시오. 이서아, 2002년 3월 15일생입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진우는 생년월일을 들으며 계산했습니다. 2002년생, 23세. 딸 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23세였어요. 진우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소된 절도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은 떨렸지만 서아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검사, 의견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마트에서 분유 2통, 기저귀 1팩, 총 9만 원 상당을 절취했습니다. 비록 초범이고 생계형 범죄이나 절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아를 바라봤어요. 피고인, 최종 진술하십시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울음을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훔치는 건 나쁜 짓이에요. 그걸 압니다.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배고파서 아파서 울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엄마인데 말이죠.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저를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혼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만큼은 배고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 진우는 서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지금 제 아이는 이웃집에 맡겨져 있습니다. 돈도 없어서 제대로 된 곳에 맡기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요. 서아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이 아이 때문에라도 기회를 주세요. 제가 꼭 당당한 엄마가 되겠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마쳤어요. 법정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덮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속으로는 당장 단상에서 내려가 서아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별이라면. 하지만 진우는 25년간 쌓아온 법관으로서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설령 딸이라 해도 법정에서는 판사와 피고인일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판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서아는 떨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피고인 이서아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합니다. 검사가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쳐다봤어요. 구형보다 70만 원이나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어요. 피고인은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영유아를 홀로 양육하는 상황이었고 범행 동기가 아이를 위한 것이었으며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췄다가 서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또한 담당 경찰관의 선처 의견과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피고인,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죄를 짓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만 스스로 법을 어기는 사람은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진우는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다시는 아기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십시오. 엄마라면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배고파도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진우는 판사봉을 들어 올렸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탕!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서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가 법정을 나서려는 순간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목걸이가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이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판사봉을 내려놓았어요. 서기와 검사가 퇴장한 뒤 진우는 혼자 법정에 남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이서아, 2002년 3월 15일생, 한빛 보육원 출신. 진우의 눈이 한빛 보육원이라는 글자에 고정됐습니다. 20년 전 딸이 실종된 직후 경찰이 조사했던 모든 보육원 명단에 한빛 보육원도 있었어요. 진우는 급히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무슨 일이에요? 재판 중 아니었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끝났어. 여보,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 한빛 보육원. 기억나? 한빛 보육원? 20년 전에 경찰이 조사했던 그곳?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 지금 그 보육원으로 가려고 해. 당신도 나올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뭐라도 찾은 거예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일단 만나. 1시간 뒤에 한빛 보육원 앞에서. 알았어요. 지금 나갈게요. 진우는 전화를 끊고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들고 법정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를 지나며 진우는 출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아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데리러 갔겠죠. 진우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진우는 차에 올라타며 한빛 보육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어요. 서아가 자란 그곳에서 20년 전 사라진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빛 보육원으로 향하는 차 안, 오진우는 핸들을 꽉 쥔 채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05년 5월 14일, 유난히 햇살이 눈부셨던 토요일은 진우의 가슴에 마르지 않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3살 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맞잡았던 그 작고 따뜻한 손의 감촉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진우의 손끝에 선명히 살아있었죠. 하지만 그날의 햇살은 찰나의 방심 끝에 차가운 절망으로 바뀌었고 진우는 그 기억의 감옥에 갇힌 채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백화점 장난감 매장은 주말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진우는 아내 수정의 손을 잡고 걸었고 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목에는 그날 아침 선물로 받은 별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죠. 한 쌍으로 만들어진 특별 주문 제작 목걸이였어요. 하나는 별이에게, 하나는 수정이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아빠, 저기 토끼 인형이요. 별이가 진열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별이. 가서 보자.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법원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받으며 수정에게 손짓했어요. 여보, 잠깐만. 중요한 전화야. 알았어요. 별이랑 인형 보고 올게요. 수정은 별이의 손을 잡고 인형 코너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복도 한쪽으로 가서 통화를 시작했어요. 5분, 길어야 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수정은 인형 코너에서 울고 있었어요. 별이가 없어요. 수정의 비명이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급히 주변을 둘러봤지만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아, 별아. 진우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백화점 직원들이 달려왔고 곧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남자가
별이를 안고 비상계단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진우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 3개월 전 진우가 재판했던 피고인이었어요. 사기 및 폭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남자. 법정에서 진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판사 새끼, 내 인생 망쳐놨으니까 당신도 똑같이 당할 거야. 법정을 나가며 강민호가 내뱉었던 말이 귓가에 생생했어요. 경찰은 즉시 추적에 나섰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고 진우는 직접 수사에 참여했어요. 사흘 뒤 강민호는 한 폐공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없었어요. 진우는 조사실에서 강민호와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잊지 못할 악몽처럼 떠올랐어요. 내 딸 어디 있어? 별이 어디 있냐고. 진우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경찰들이 그를 말렸지만 진우는 멈출 수 없었어요. 판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강민호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 내가 우리 딸을 데려간 거 다 봤다고. 아, 그 꼬마요? 귀엽더라고요. 분홍색 원피스 입고 토끼 인형 안고 있던 애. 강민호의 말에 진우는 그의 멱살을 잡았어요. 경찰들이 급히 둘을 떼어 놓았습니다. 어디 있어? 우리 별이 어디 있냐고.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강민호의 입가에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누군가한테 팔아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벌써 죽었을 수도 있죠. 누가 알겠어요. 저도 사흘 동안 정신 없었거든요. 이 미친 새끼가. 진우는 다시 달려들었고 여러 명의 경찰이 그를 붙잡았어요. 판사님도 이런 표정을 짓는군요. 법정에서는 그렇게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더니 기분이 어때요? 소중한 걸 잃는 게. 강민호는 끝까지 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말해. 제발, 제발 말해줘. 내 딸이 어디 있는지만. 진우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강민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그는 편집증적 인격장애와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재판 끝에 강민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별이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우와 수정은 미친 듯이 딸을 찾아다녔어요. 전국의 모든 보육원, 고아원, 병원을 조사했습니다. 실종 전단지를 수만 장 돌렸고 방송에도 나갔어요. 수정은 매일 실종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진우는 재판을 마치고 나면 강민호가 갔을 만한 모든 곳을 뒤졌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정은 별이 방을 그대로 두고 매일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진우는 밤마다 사건 기록을 꺼내보며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별이의 3살 생일 선물이었던 별 목걸이 한 쌍 중 수정이 간직한 한 짝만 붙잡고 죽지 못해 살아왔어요. 한빛 보육원 정문 앞 차를 세운 진우의 눈에 먼저 도착해 서성거리던 아내 수정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다가가자 돌아본 수정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타들어가는 갈증처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떨리는 손을 움켜쥔 두 사람은 20년 전 멈춰버린 시계 태엽을 다시 돌리듯 보육원 안으로 무겁게 발걸음을 뗐습니다. 여보, 정말 별일까요? 수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목걸이가 똑같았어. 그리고 나이도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도 너무 우연이 많아. 목걸이 뒷면은 확인했어요? 법정에서는 볼 수 없었어. 하지만 보육원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수정은 가방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별 목걸이 한 짝이 들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손때가 묻어 윤이 나는 목걸이였습니다. 수정은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뒷면을 쓰다듬었어요. 거기에는 바늘로 새긴 오별이라는 두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글자가 있으면 수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20년 전에도 경찰이 조사했던 곳이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었죠. 들어가자. 진우는 수정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60대 중반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명찰에는 원장 최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부장판사 오진우입니다. 진우는 명함을 건넸어요. 저희가 20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법정에 섰던 피고인이 이곳 출신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최 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서아. 2002년 3월 15일생입니다. 아, 서아. 서아라면 기억나요.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죠. 최 원장은 사무실로 들어가 낡은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 쌓인 파일들 사이에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2005년 입소 기록. 여기 있네요. 최 원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진우와 수정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서아는 2005년 5월 17일에 이곳으로 왔어요. 당시 3살이었죠. 진우와 수정은 동시에 몸이 굳었습니다. 2005년 5월 17일. 별이가 실종된 지 사흘 뒤였어요. 어떤 상황에서 왔나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데려왔어요. 한 주택가 골목 쓰레기통 옆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발견했대요. 부모를 찾을 수 없어서 이곳으로 왔죠. 최 원장은 파일을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발견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고 굶은 것 같았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토끼 인형 하나를 꼭 안고 놓지 않았어요. 수정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토끼 인형이요? 네. 낡고 더러웠지만 아이가 워낙 놓지 않아서 그대로 두었어요. 그리고 목에는 최 원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별 모양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사진이 여기 있네요. 최 원장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진우와 수정은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 어린아이는 분홍색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 예뻤을 원피스는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어요. 발에는 빨간 구두가 신겨져 있었지만 한쪽은 밑창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낡은 토끼 인형을 두 팔로 꼭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에는 작은 별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으악! 수정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사진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별이야, 우리 별이야. 이게 우리 별이에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원피스? 실종 당일 별이에게 입혔던 바로 그 분홍색 원피스였습니다. 빨간 구두. 생일 선물로 사준 그 구두였어요. 토끼 인형. 수정이 임신 중에 밤새워 자투리 천을 기워 만들어준 바로 그 인형이었습니다. 오른쪽 귀가 조금 짧은 것까지 똑같았어요. 이게 우리 딸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정말이세요? 원피스도 구두도 인형도 다 우리가 준 거예요. 20년 전 5월 14일 백화점에서 유괴당한 우리 딸이에요. 수정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진우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어요. 목걸이는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네, 서아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유일한 물건이었거든요. 평생 목에서 떼지 않았어요. 뒷면을 확인해야 해요. 진우의 말에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정은 가방에서 자신이 간직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한 쌍이었어요. 하나는 별이한테,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었죠. 뒷면에 딸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수정은 목걸이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희미하지만 오별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주소, 서아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재판 기록에 있지 않나요? 있긴 합니다만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어서요. 최 원장은 파일을 넘겨 주소를 알려줬어요. 진우는 수첩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오늘 재판 서류에서 봤던 바로 그 주소였어요. 가요, 여보. 지금 당장 우리 딸한테 가요. 수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 원장에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진우는 시동을 걸었어요. 수정은 보육원에서 받은 사진과 자신의 목걸이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됐어. 이제 우리가 찾았잖아. 진우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억누르며 엑셀을 깊게 밟았습니다. 20년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마치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그 긴 어둠의 시간을 버티고 또 버텨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잃어버린 딸을, 별이를 만날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진우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지만 앞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간절했습니다. 진우는 차를 몰며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달동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옆자리의 수정은 보육원에서 받은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 어린 별이의 모습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별이를 찾은 거 맞죠? 수정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했던 기억 때문에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맞아. 틀림없어. 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손도 핸들을 쥔 채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목걸이 뒷면에 이름이 없다면? 만약 다른 아이라면?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피스, 구두, 토끼 인형, 목걸이.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차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좁았고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진우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더 이상 차로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길이 좁아졌거든요. 걸어 올라가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수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팔을 잡아 천천히 함께 올라갔어요. 우리 별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수정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주변의 낡은 집들, 좁은 골목, 희미한 가로등. 딸이 20년 동안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드디어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진우는 수첩에 적어둔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을 걸었어요. 골목 끝 낡은 철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정이 진우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했어요.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아가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로아야, 울지 마.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얼른 분유 타줄게.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소리가 멈췄어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서아가 로아를 안은 채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누구세요? 서아는 낯선 방문객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판사님? 이서아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의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지만 떨림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어요. 서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정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서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서아의 눈매, 코, 입술. 젊은 시절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서아 씨,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수정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아는 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서아는 문을 열고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단칸방은 비좁았습니다. 한쪽에는 요 하나가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옷장과 작은 싱크대가 있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창문은 깨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깨끗했어요. 서아가 최선을 다해 정돈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아는 방바닥에 방석을 깔아 권했어요. 진우와 수정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아는 로아를 안고 그들 앞에 앉았어요. 판사님, 무슨 일로? 서아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재판에 문제가 있었나? 벌금을 못 내서 온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빛 보육원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아주 어릴 때부터요. 3살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서아는 놀라서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수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아온 그 사진이었어요.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서아 씨 맞죠? 서아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예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보육원에서 받았어요. 서아는 사진 속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누더기 같은 분홍 원피스, 낡은 빨간 구두, 그리고 꼭 안고 있는 토끼 인형. 이 인형 아직 가지고 있어요? 수정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서아는 옷장을 열고 맨 위 칸에서 낡은 토끼 인형을 꺼냈습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인형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솜이 빠져나온 부분도 있었어요. 오른쪽 귀는 왼쪽보다 조금 짧았습니다. 수정은 인형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벼락. 수정은 인형을 빼앗듯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형 뒷면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수정이 20년 전에 꿰맸던 바느질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파란색 실과 빨간색 실로 엉성하게 꿰맨 흔적. 수정이 임신 중에 서툰 솜씨로 만들었던 바로 그 인형이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우리 별이 주려고 만든 거. 수정은 인형을 가슴에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저기, 무슨, 진우가 나섰습니다. 서아 씨 목걸이,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서아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어요. 이건 제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뒷면만요. 진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아는 천천히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손에 쥔 목걸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진우에게 건넸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별 모양의 작은 펜던트. 20년 세월에 달아 있었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어요. 진우는 목걸이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가늘고 작은 글씨로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오별. 진우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수정이 다가와 목걸이를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간직해온 또 다른 별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 그리고 뒷면에는 같은 글씨. 오별. 한 쌍이에요. 한 쌍이었어요. 수정은 두 목걸이를 나란히 놓고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별이야. 우리 별이 맞아. 내가 우리 딸이야. 네. 무슨. 서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정이 서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20년 전에 우리 딸을 잃었어요. 3살 생일날 백화점에서 유괴당했어요. 이름은 오별이. 너야, 내가 우리 딸이야.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버려진 아이라고.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원피스, 빨간 구두, 토끼 인형, 그리고 이 목걸이. 모두 우리가 별이에게 준 거예요. 생년월일도 맞아요. 2002년 3월 15일 맞죠? 네. 맞지만 보육원에 온 날짜가 2005년 5월 17일이에요. 우리 딸이 실종된 지 사흘 뒤에요. 서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평생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부모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수정은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별이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 손을 놓쳐서, 너를 지키지 못해서. 수정은 목 놓아 울었어요. 서아는 수정의 품에 안긴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로아가 낯선 상황에 놀라 울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 동안 찾았던 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진우는 서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 아니 별아, 우리가 증명할게. 유전자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 하지만 아빠는 알아. 내가 우리 딸이라는 걸. 서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부모라는 존재, 그들이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수정은 서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너를 찾았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 우리 별이가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건강하기를 빌었단다. 서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부모가 사실은 자신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 그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어요. 좁은 단칸방 안에서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로아를 꼭 안은 채 수정과 진우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평생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들이 진짜 부모라니.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 확실한 건가요? 서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해. 하지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할게.
내일 병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어. 유전자 검사요. 서아는 망설였습니다. 로아가 서아의 품에서 칭얼거렸어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손주 안아봐도 될까?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로아를 수정에게 건넸어요.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로아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수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손주, 우리 예쁜 손주. 수정은 로아의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로아는 낯선 사람인데도 울지 않고 수정을 빤히 쳐다봤어요. 수정의 따뜻한 품이 편안했는지 오히려 방긋 웃었습니다. 진우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지, 깨진 창문, 비좁은 공간. 딸이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별아, 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별아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고개를 들어 진우를 봤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로아 데리고 집으로 가자. 네, 지금요? 응. 여기는 너무 열악해. 로아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살 수 없어.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유전자 검사도 안 했고. 그래도 괜찮아. 설령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는 너를 믿어. 수정이 말했어요. 별아, 엄마는 알아. 내가 우리 딸이라는 걸.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야. 얼굴만 봐도 알아.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믿고 싶어요. 평생 부모님을 그리워했거든요. 하지만 무서워요. 만약 다른 사람이면, 만약 제가 정말 버려진 아이였으면. 아니야.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너를 버린 적 없어. 내가 유괴당한 거야. 우리도 너를 찾으려고 20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았어. 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어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별이의 100일 사진, 돌 사진, 두 돌 사진, 그리고 실종 전단지 사진들. 봐,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으려고 했는지. 서아는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통통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실종 전단지에는 우리 딸 별이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20년 동안 계속 찾으신 거예요? 그럼 하루도 빠짐없이. 수정이 로아를 아는 채 말했습니다. 내 방도 그대로 두었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 그리움, 버림받았다는 상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엄마, 아빠. 서아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단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아는 무너져 내렸어요. 수정과 진우는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방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수정의 품에 안긴 로아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진우가 말했어요. 별아, 짐 싸. 오늘 우리 집으로 가자. 하지만 괜찮아. 유전자 검사는 내일 하면 돼. 그 전이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 여기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서아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이 좁은 공간들, 보육원 기숙사, 고시원, 그리고 이단칸 방. 평생 제대로 된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로아도 같이 가도 되나요? 당연하지. 로아는 우리 손주잖아. 수정이 로아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장을 열고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로아의 옷과 기저귀, 분유통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끼 인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이것도 가져가도 되죠? 당연하지. 그건 원래 내 거야. 수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짐을 다 쌌을 때는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서아가 가진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진우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가자. 네 식구는 단칸방을 나섰습니다. 서아는 문을 잠그며 뒤를 돌아봤어요. 20년 동안 외롭게 살았던 공간. 하지만 이제는 떠나도 될 것 같았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수정은 로아를 안고 조심조심 걸었어요. 진우는 서아의 가방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서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차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뒷좌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 서아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어요. 수정도 로아를 안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동네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차는 시내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나 차는 깔끔한 주택가에 멈췄어요. 다 왔다. 진우는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고 2층 단독주택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아는 차에서 내려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들어가자. 수정이 로아를 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거실에는 부드러운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사진들을 보며 걸음을 멈췄어요. 아기였던 자신의 사진, 돌잔치 사진, 그리고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내 방은 2층에 있어. 올라가 볼래? 수정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복도 끝 방 앞에 섰어요. 문에는 알파벳으로 B와 이유엘이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분홍색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한쪽 벽에는 별 그림이 그려진 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대로 두었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3살 때 그렸던 그림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옷가지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서아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포근한 베개. 평생 이런 걸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별아. 수정이 다가와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로아를 서아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제 집에 왔어. 다시는 외롭지 않을 거야. 서아는 로아를 안고 수정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진우도 방 안으로 들어와 두 사람 옆에 섰어요.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서아는 목에 걸린 별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20년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유일한 물건.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이 목걸이는 버려진 아이의 표식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안도감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서아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정과 진우는 서아를 꼭 껴안았어요. 로아도 세 사람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법정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
차가운 법의 심판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연. 이제 그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부드러운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순간 어디인지 헷갈렸지만 곧 어젯밤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옆에서는 로아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수정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별아, 일어났구나. 잘 잤어? 네. 엄마. 여전히 엄마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래층에서 아침 먹자. 아빠가 식탁 차리고 있어. 서아는 로아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깼어요. 서아는 로아의 기저귀를 갈고 옷을 갈아입힌 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나왔어요. 일어났니? 어서 앉아. 서아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로아를 무릎에 앉히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른 아침 풍경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평생 혼자 끼니를 때우며 살았는데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많이 먹어.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수정이 서아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서아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서 삼키기가 어려웠어요.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진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자. 유전자 검사 받으러. 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모든 게 꿈만 같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세 사람은 로아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도착하자 진우가 미리 예약해둔 덕분에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구강 상피세포 채취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간호사가 면봉으로 서아와 진우, 수정의 입안을 닦아냈습니다. 검사는 금방 끝났어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의 말에 진우가 물었어요. 더 빨리 나올 수는 없나요? 급한 경우라면 3일 안에 가능합니다만 추가 비용이 괜찮습니다. 빨리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추가 비용을 지불했어요. 병원을 나서며 수정이 말했습니다. 별아, 오늘 쇼핑 가자. 옷이랑 로아 물건들 사야지. 괜찮아요. 저 가진 거 있어요. 아니야. 엄마가 사주고 싶어? 20년 동안 못 해준 걸 지금이라도 하고 싶단다. 서아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백화점에 도착하자 수정은 유아용품 매장으로 서아를 이끌었습니다. 로아에게 필요한 옷, 기저귀, 장난감을 가득 샀어요. 그리고 여성복 매장으로 가서 서아의 옷도 골랐습니다. 이거 예쁘다. 입어봐. 수정은 깔끔한 원피스를 골라 서아에게 건넸어요. 서아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어요. 평생 남의 옷, 헌옷만 입고 살았는데 이렇게 새 옷을 입다니. 와, 정말 예쁘다. 수정이 탈의실 밖에서 감탄했어요. 엄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딸 예쁘게 해주고 싶어.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진우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근사하게 차렸어. 식탁에는 스테이크와 샐러드, 파스타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맛있게 먹어. 네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로아는 아기 의자에 앉아 이유식을 먹었어요. 수정이 정성스럽게 떠먹여 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진우가 말했어요.
별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니? 일은 하고 있었어? 아니요. 로아 때문에 일을 못했어요. 가끔 단기 아르바이트만. 그렇구나. 로아도 돌봐야 하니까 힘들었겠다.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살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로아는 엄마가 돌봐줄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봐.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기댈 곳이 생겼어요. 저녁을 먹은 뒤 수정이 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목욕시켜 줄게. 우리 로아. 수정은 로아를 데리고 욕실로 갔어요. 서아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지만 진우가 말렸습니다. 내가 할게. 넌 쉬어. 아니에요, 제가. 별아. 진우가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는 서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빠가 미안해. 20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는 편하게 살자. 아빠가 지켜줄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사흘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는 서아와 수정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가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어요. 이서아 씨와 오진우 씨, 한수정 씨는 생물학적 부모 자녀 관계가 99.99% 확률로 확인됩니다. 의사의 말에 수정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별이야. 정말 우리 별이야. 서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던 아이였고 20년 동안 부모가 찾아 헤맨 딸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호적부터 정리해야겠다. 이름도 원래대로 돌리고. 이름요? 응. 내 원래 이름은 오별이야.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이서아로 계속 살아도 돼.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별. 저한테도 이름이 있었네요. 그럼 별처럼 빛나라고 지은 이름이야. 서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별로 할게요. 제 원래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진우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별아, 최태식 경사님 알지? 내 사건 담당했던 분. 네, 기억해요. 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데 어때? 좋아요. 며칠 뒤 최태식 경사가 오진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갈하게 차려입은 서아가 나와 인사했어요. 경사님, 안녕하세요. 이서아 씨. 아니, 이제 오별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최 경사는 놀란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한 옷을 입고 있던 그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진우가 나와 최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사님. 안으로 들어오시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우가 말했어요. 경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경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을 못 찾았을 겁니다. 제가 뭘? 경사님이 선처 의견서를 써주시고 별이를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법정에서 별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목걸이도 볼 수 있었고요. 최 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좋은 결말을 보게 돼서 제가 더 기쁩니다. 서아가 최 경사에게 말했어요. 경사님, 그때 문 앞에 놓고 가신 분유랑 기저귀 정말 감사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최 경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식사가 끝난 뒤 수정이 로아를 안고 나왔어요. 경사님, 우리 손주 한번 안아보세요. 최 경사는 조심스럽게 로아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낯을 가리지 않고 방긋 웃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경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 경사가 돌아간 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수정이 앨범을 꺼내왔어요. 별아, 이거 봐. 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야. 앨범을 넘기며 수정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100일 사진, 이건 돌잔치, 이건 두 돌 때. 서아는 사진 속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은 없었지만 사진 속에서 자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진 찍자. 우리 네 식구. 진우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수정은 로아를 안고 서아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타이머를 맞추고 옆에 앉았어요.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첫 사진이었어요. 서아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네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로아도 할머니 품에서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별아, 수정이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행복하자. 지난 20년은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네, 엄마. 저도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서아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목에는 별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20년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이 목걸이. 이제야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부모의 사랑이었고 희망이었으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이었어요. 서아는 목걸이를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정이 로아에게 아침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고 진우는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서아가 계단을 내려오자 세 사람이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 먹자, 별아.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서아는 식탁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법은 차가운 글자 속에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 어떤 시간도 뚫고 자식을 찾아낸다는 것을, 그리고 기적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법정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진우 판사와 한수정, 그리고 그들의 딸 오별. 2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가족에게는 이제 함께할 시간이 무한히 펼쳐져 있었어요. 로아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다시 이어진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도 마음이 닿는 순간은 같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느낀 감정, 그 진심을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따뜻해지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